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2024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하연입니다. 저희 아주대학교는 논술고사를 통해 사회와 문화, 문학과 윤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자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일찍이 고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의 이해력, 비판적 사고, 논리적 추론 능력 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고 매해 일관성 있게 이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아주대학교 인문계열 논술의 기본 사항들을 소개해 드리고 2024학년도 논술고사를 대비한 모의 논술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 논술의 개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학교 논술고사의 출제 범위, 출제 문항, 답안 분량, 시험 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점검해 보면 보시는 화면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국어, 사회 교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출제 문항은 대문항 2개인데 각각의 대문항은 보통 2개 내외의 수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안의 분량은 A3 용지 1페이지 이내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각 소문항에 대해서 400자에서 600자 정도의 논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총 120분입니다. 적지 않은 분량의 제시문들을 읽고 모두 4개의 소문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항의 유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약형입니다. 요약형은 수험생 본인의 의견을 더하지 않고 제시문에서 소주제문들을 간추려 한 편의 글이 되도록 요약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비교 대조형입니다. 제시문들의 주제나 논점을 중심으로 그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한 편의 글이 되도록 기술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정확한 요약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다른 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통합형입니다. 서로 독립된 제시문들을 주고 그 지문들을 서로 연결하는 논리력과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내용과 표현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측면은 제시문과 문제에 대한 이해, 분석의 적절성을 기본적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내용의 논거의 적절성을 같이 따져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용 측면의 평가 기준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표현 역시 중요합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맞춤법과 어문 규정을 정확하게 지켰는지 또 사용한 단어가 적절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점되는가를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문항 25점이 배정된 소문항, 배점된 그 소문항을 가지고 살펴보면 크게 내용과 표현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내용 측면에 20점, 그리고 표현 측면에 5점을 주게 됩니다. 내용 측면은 조금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문제와 제시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답을 제시했는지 이것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따지고요. 그리고 제시문에 있는 세부적 내용 요소를 정확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2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표현의 측면에서는 5점이 배정되는데요. 적절한 어휘 사용, 문법에 맞는 문장을 구사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장 간에 긴밀한 연관을 갖는 단락을 구성했는가,
또 검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과 표현에 모두 20점, 25점 합해서 20점, 5점 해서 25점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 감점의 요소도 있습니다. 요구한 분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초과한 경우에 5점을 감점하게 됩니다.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점 이내에서 감점할 수 있습니다. 감점도 주의해야 될 요소라는 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일반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을 작성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차례로 한번 드려도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점검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분석,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시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것이 문제에서 묻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묻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답안에 적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에 대한 답이냐 그렇지 않느냐 항상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파악 당연히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분량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량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요구한 분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감점을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법을 준수한 정확한 표현, 퇴고를 하면서 미진한 사항들을 얼마나 보충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120분의 시간인데 소문항 4개를 모두 해결을 하자면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시간 배분도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제시문을 중심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시문의 특성을 파악해야 제시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논증하고 있는지, 중심 주제는 무엇인지, 어떤 맥락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 주장의 배경은 어떤 것인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제시문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증의 구조, 다시 말해서 핵심 개념, 논거와 주장의 관계 이런 것들도 따져본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문항의 요구사항에 적절한 답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시문들은 보통 2개에서 3개까지 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시문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실제 논술 문제를 보면서 같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4학년도 모의 논술 개요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대학교 논술은 대문항 2개로 구성이 되고 각각의 대문항은 보통 이제 2개 정도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모의 논술도 마찬가지로 대문항 2개 그리고 그 각각의 대문항에 소문항이 또 2개씩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제시문이 3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제시문 3개를 읽고 세부문항 2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제시문이 2개가 제시됐습니다. 제시문이 2개가 있었고요. 여기에 따른 세부문항도 2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소문항 4개의 그 분량 기준이 모두 같았고 배점도 같았습니다. 1-1의 분량 400자 내외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1-2, 2-1, 2-2 모두 같은 분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항 그 4개에 대해서 각각 분량 5점의 감점, 300자 미만인 경우와 500자 초과인 경우에 각 분량 감점 5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의 논술 문항 1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논술 문항 1에서는 모두 3개의 제시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제시문이 글의 종류가 모두 다 달랐었는데요. 가, 나, 다 이 3개의 제시문을 차례대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은 라인하르트 할러의 우리에겐 존중이 필요해 라는 책의 일부였습니다. 제시문의 앞부분을 먼저 한번 좀 볼까요? 제시문의 앞부분의 제시문 시작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존중의 가치를 가로막는 이상한 풍조가 널리 퍼져 있다. 냉담과 경멸, 날선 비판과 냉소주의, 타인을 깎아내리는 언어가 이 시대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은 조롱당하며 약자들은 경멸당한다. 냉철함은 추구해야 할 사고방식이고 자기중심주의는 사회적 이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 어떻게 좀 공감이 가시나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21세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존중의 가치를 가로막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풍조에 대한 비판인데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모두 6단락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을 좀 보시면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지금 보신 것처럼 냉소와 타인에 대한 비판이 만연한 사회를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중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다는 것, 나부터가 존중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환기시키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존중의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4단락과 5단락을 조금 묶어서 보자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번째 단락에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존중의 문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존중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제시문, 나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는 꽤 익숙한 작품일 것 같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의 1년과 2연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몸짓이었던 것이 꽃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몸짓이었던 것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대방의 존재의 변화에 대한 시입니다. 강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잠깐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왼쪽에 있는 도식과 같을 텐데요. 1년에서는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이전의 상태, 다시 말하자면 너가 나에게 아직 몸짓에 지나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에서는 이름을 부르기에 의해서 서로의 의미가 만들어진 상태, 이제 꽃이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나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4년에서는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가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가와 나, 아직 다는 보지 못했는데요. 가와 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둘의 어떤 관련성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따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의 제시문 역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또 중요한 고전 소설 작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김완중의 사시 남정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제시문에 그 소개된 내용이 줄거리는 왼쪽에 정리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좀 그 줄거리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희라는 명망이 있는 사대부가 아들인 유연수의 배필로 사급사댁의 딸 사정옥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급사댁의 딸 사정옥과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매파, 다시 말해서 이제 중매장이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매파는 사급사의 부인을 만나서 이 유희 집안이 얼마나 부귀한지, 또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또 결혼 상대자인 유연수가 얼마나 촉망받는 선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끝에 자, 당신의 딸과 이 유연수를 결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혼인을 제안합니다. 사급사의 부인은 딸인 사정옥을 평소부터 매우 존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사정옥에게 매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본인의 의사를 묻습니다. 혼인에 대한 생각을 묻자 사정옥은 생각을 해보더니 혼인을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네. 오른쪽에 그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사정옥이 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유희 어르신은 어진 재상이니 그 집과 혼인하지 못할 까닭이 없지요. 그런데 군자는 덕을 숭상하고 색을 가볍게 본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진 부인들은 덕으로 남편을 섬기고 군자는 색으로 아내를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이 조금 고풍스럽습니다만 내용 이해가 어려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매파가 말한 것은 색이었습니다. 또 매파는 유씨 집안의 부귀와 건세를 크게 칭송했을 뿐 우리 집 돌아가신 아버님의 맑은 이름 고든 절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매파가 어리석어서 유희 어른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듯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유희 어른이 어질다는 말은 헛소문이겠죠. 저는 이렇게 혼인을 제안하는 그런 집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사정옥이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현명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혼인을 거부당한 유희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고을 현령에게 다시 혼인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그 상대 집안에 전할 말을 알려줍니다. 현령은 유희가 알려준 대로 다시 혼인을 제안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유희가 알려준 그 내용은 사정옥이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 다시 말해서 이 사정옥 집안의 맑은 고든 절개 이런 것들을 칭송하는 이야기로 혼인을 제안합니다. 가, 나, 다 이 세 지문 대강의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를 보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소문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문항은 이렇습니다. 가를 요약하고, 그렇죠. 요약형이 나왔네요. 이 가나 다의 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가이기 때문에 이 가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가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관건이 되겠죠. 문제 1-1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가를 요약하는 내용을 가에 대한 요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를 요약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서는 나, 너, 우리의 관계를 연기하여 서술하시오. 나, 너, 우리. 다시 한번 제시문을 보시면 김춘수의 꽃에서는 나와 너, 내가 너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네가 나에게 꽃이 되었던 것, 우리 모두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것, 나, 너, 우리가 모두 등장하고 있죠. 이 나, 너, 우리의 관계를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해서 서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의 내용을 요약해야 됩니다. 가의 내용은 앞에서 보셨죠? 보셨던 것처럼 이 모두 6개의 단락인데 냉소와 타인에 대한 비판이 만연한 사회, 존중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 등등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가의 내용과 나의 내용을 연결하기가 있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과 가의 핵심어인
존중을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존중과 이름 불러주기를 연결하게 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나와 너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여기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의 내용에서는 존중의 경시 풍조, 존중 결핍이 됐을 때 문제, 존중의 문화와 상호작용, 존중을 꺼리는 태도와 존중의 실천, 존중의 가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노하우는 주장, 이런 등등을 골고루 적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내가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나 또한 너로부터 존중받을 때 너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가게 되면 됩니다. 자, 예시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답안을 보시면 방금 살펴보신 채점 기준에 있는 내용들이 순서대로 잘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중이 경시되고 있다. 존중 결핍의 문제는 자기의 가치를 의심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낮은 것에 그치지 않고 공격 성향까지 이어진다. 존중의 문화에서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발전시킬 수 있다. 존중을 꺼리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고 의식적으로 존중의 태도를 실천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성취된다. 존중의 가치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가와 연결해서 나에 있는 너,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내가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름 불러주기와 상대 존중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는 나에게 꽃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나 또한 너로부터 존중받을 때 나도 너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된다. 시에 있는 내용과 거의 같죠. 너와 나,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다. 요컨대 존중의 가치에 대한 강한 소망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넣게 되면 분량이 여기 있는 것처럼 대략 400자 내외로 맞춰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400자보다 한참 모자라거나 한참 넘어서게 되면 300자 미만이 되거나 500자를 넘어서게 되면 할 얘기를 안 했거나 필요한 얘기가 없거나 아니면 필요한 얘기 외에 불필요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분량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항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2는 이렇습니다. 다의 상황을 요약하고 가의 존중을 바탕으로 사정옥이 취한 존중과 유희가 취한 존중에 관해 차례대로 서술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 내외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 문제 1-1과 마찬가지로 제시문의 상황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는 사시남정기 중에서 주인공 사정옥이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줄거리를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특히 그 사정옥의 매파가 상대편 가문의 유희 집안의 훌륭함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결혼을 거부했다가 그것을 깨달은 유희가 현령을 통해서 다시 제안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현령이 이 사씨 집안을 높이 평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정옥 자신의 장점까지 알아봐 주는 것을 보고 결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상황 요약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정옥의 이런 태도를 존중의 측면에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요. 이 사정옥과 유희가 각자를 좀 존중하고 있는데 이 존중이 어떤 존중인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의 그 네 번째 단락에서는요.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만이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존중은 타인에게만큼 나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정옥의 존중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정옥은 타인도 존중하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중, 다시 말해서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채점 기준을 통해서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점검을 좀 해보자면요. 이렇습니다. 다의 상황 요약은 청혼을 했는데 거절당했다가 다시 청혼했다가 다시 청혼해서 청혼을 승낙받는 과정. 예, 이 과정이 순차적으로 드러나면 다의 상황에 대한 요약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정옥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희의 입장에 설명을 해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사정옥이 거절을 했었는데 어떤 이제 변화가 있은 뒤에 사정옥이 이 청혼을 허락하게 되는 과정이 그 변화가 나타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정옥과 유희의 존중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정옥을 통해서는 자기 존중의 요소가 좀 드러나야 하고 유희를 통해서는 상대방을 어떻게 존중하는가가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자기 존중과 상대 존중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점까지 가게 되면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는 청혼에서 혼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유희는 사급사댁에 매파를 보내 청혼했다가 거절당하자 현령을 보내 다시 청혼하여 사정옥을 며느리로 들였다. 사정옥은 자기 존중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는 부귀공명의 집안으로부터 청혼을 받지만 거절했다. 왜냐하면 매파가 상대편 집안을 높이고 그 반면에 여성의 미모만을 언급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높은 덕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유희는 타인 존중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청혼이 거절당했다는 말을 듣고 매파가 존중의 말을 전하지 않았음을 깨달은 후에 현령을 통해 다시 청혼했다. 그때 사급사의 맑은 덕, 사정옥의 부덕을 칭찬하는 말을 공손하게 전함으로써 결혼을 성사시켰다. 요컨대 다는 결혼 과정에서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이 조화롭게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글자 수가 총 409자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내용이 모두 들어가게 되면 이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면 400자 정도가 되고요.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지 못했거나 또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분량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 대문항 같이 살펴봤는데요. 네. 가, 나, 다 세 개의 지문이 있었고 이 세 개의 지문이 이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으면서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각각의 소문항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아마 대부분은 무난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앞에 그 문항에 비해서 조금 더 시사적인, 조금 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지문입니다. 선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시문은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시문을 보자면 소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발하는 다수제 공식의 종류 그리고 각각의 차이점과 결과에 미치는 그 선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선거구제에서 선발하는 다수제 공식의 종류에는 단순 다수제, 결선 투표제, 선택 투표제 등이 있다고 제시되어 있고요. 그 어떤 투표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선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심은 가의 일부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거구에서 1인을 선발하는 다수제 공식은 단순 다수제, 결선 투표제, 그리고 선택 투표제를 포함한다. 단순 다수제에서는 낙선 후보에게 던진 표가 사표로 버려지지만 선택 투표제에서는 낙선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1순위 표가 버려지지 않고 다시 활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낙선 후보에게 1순위 표를 던진 유권자의 표는 이 유권자가 2순위 표를 던진 후보들에게 이양된다, 넘어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그 선거제를 선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그 학생들에게는 조금 낯선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는 신문 기사의 일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대강의 내용은 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황입니다. 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에서 정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또 이것을 우리나라의 실제 정당별 지지도를 통해서 분석했을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정치 양극화가 이슈다. 정치 갈등이 문제로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양당 체제의 강화와 제3 정치 세력이 부재한 정치권, 그리고 네거티브 정치와 진영 논리에 따른 팬덤 정치가 맞물려 갈등의 정도가 격화됐다. 대화, 소통, 협치, 합의는 설 자리가 없다. 정말 많이 들어본 얘기 같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느낌이 들게 하는 기사입니다. 자, 이 제시문에서 우리가 되게 주목해야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에 등장하는 표입니다. 이 표에서는 모두 4개의 정당에서 각각 4명의 후보를 냈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해서 총 11명의 유권자가 각각의 선호도에 따라 투표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A, 정당 B, 정당 C, 정당 D에서 낸 각각의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 각각이 11명의 유권자가 각각 어느 후보를 가장 선호하고 어느 후보를 가장 비선호하는가, 이것을 모두 표기하는 형식인 거죠. 그래서 유권자 1인 경우에는 유권자 1은 정당 A의 후보 갑에게 1순위를, 그리고 B에게는 2를, 그리고 C와 D에게는 각각 3과 4라고 하는 순위를 매겼습니다. 어떤 다수제 공식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이 두 표로 최종 당선되는 후보가 달라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다수제 공식을 이 자료에 적용해서 최종 당선자를 찾아내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먼저 첫 번째 문항을 보겠습니다. 유권자들이 표 1이 보여준 선호에 따라 투표한다면 단순 다수제와 선택 투표제에서 각각 당선되는 후보가 어떤 후보인가를 답하시오. 이건 그냥 바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에 대한 이유를 가에 제시된 당선 기준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다수제에서는 누가 되고 선택 투표제에서는 누가 되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요. 먼저 얘기해주고,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가를 다시 이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제시문을 이해하고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고요. 이 제시문에 따르자면 단순 다수제에서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투표할 때 표 1에서는 1순위 선호가 가장 많은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단순 다수제 투표에서는 갑이 당선된다. 그러나 이 가의 마지막 단락에서 이양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낙선한 후보자의 표가 어떻게 이양되는지를 파악해서 선택 투표제에서는 최종적으로 갑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선된다는 것까지 찾아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택 투표제에서는 낙선한 후보자의 표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양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 선택 투표제에서 낙선한 후보자의 표가 획득한 표가
어떻게 누구에게 이양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낙선 후보에게 1순위 표를 던진 유권자의 표가 이 유권자가 2순위 표를 던진 후보에게 이양된다는 것을 제시문을 통해서 알고 이것을 표 1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각 정당의 후보들이 1순위 표를 획득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4사람의 유권자에게, 을은 1명의 유권자에게, 병은 또 3명, 또 정도 3명의 유권자에게 1순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순 다수제에서는 이렇게 보신 것처럼 1순위를 가장 많이 받은 갑이 당선되는 것이 이제 정해진 일인데, 이 선택투표제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양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노란색을 보시면 그 어느 누구도 11명 중에서 과반수의 표를 획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가 이양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양되는 것은 가장 적은 1순위 표를 받은 유권자 O의 1순위 표입니다. 정당 B의 후보 을의 1순위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후보자에게 이양이 돼야 되는데요. 바로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유권자 O가 유권자 O가 2순위를 주었던 후보 병에게 이 표가 이양되게 됩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 표만 이양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다수 과반수를 획득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정당 D의 후보 정의받았던 1순위 표 3개도 정당 C의 후보 병에게 같은 방식으로 이양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정당 C의 후보 병은 모두 7표의 1순위 표를 받게 됩니다. 1순위 표의 1순위 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당 C의 후보 병이 당선됩니다. 단순 투표제와 다른 당선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이 과정을 정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점 기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 다수제에서는 과반수 없이도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네. 한 표의 차이든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는 점이 나와야 되고요. 단순 다수제에서는 후보 갑이 4표를 얻기 때문에 당선된다는 점 따라서 그리고 선택 투표제에서는 1순위 표가 과반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양되는 과정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후보 을이 얻은 표가 이양되는 것, 정이 얻은 표가 이양되는 것, 이 과정을 설명해 주면 완벽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시 답안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의하면 후보 갑, 을, 병, 정을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는 각각 4명, 1명, 3명, 3명이다. 맞죠? 유권자들이 표 1이 보여준 선호에 따라 투표한다면 단순 다수제에서는 4표를 얻은 후보 갑이 당선된다. 그러나 선택투표제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1순위 표를 6개 이상 얻어야 합니다. 모두 11명이니까요. 1순위 표를 6개 이상 얻은 후보가 없으므로 1순위 표를 가장 적게 얻은 후보 을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선 이제 제거하게 됩니다. 후보 을의 1순위 표는 후보 을에게 1순위 표를 1순위를 표시한 유권자 O의 2순위 표에 따라 후보 병에게 이양된다. 이 단계에서 이양받은 표를 포함하면 후보 갑, 병, 정은 각각 1순위 표를 4개, 4개, 3개를 얻었다. 따라서 1순위 표를 6개 이상 얻은 후보가 아직 없습니다. 1순위 표를 가장 적게 얻은 후보 정을 다음으로 또 제거하게 되는데 후보 정의 1순위 표는 후보 정에게 1순위를 표시한 유권자 9, 10과 11의 2순위 표에 따라서 후보 병에게 이양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양받은 표를 포함하면 후보 갑과 병은 각각 1순위 표를 4개, 7개를 얻었기 때문에 후보 병이 과반수 이상의 표를 획득하여 당선되게 됩니다. 389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면 필요한 얘기가 모두 깔끔하게 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이렇게 소문항 그 1을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소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길어서 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표 1에 내 후보 중 어떤 후보가 나에서 제시된 양극화된 선호를 얻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의 답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앞에 첫 번째 문제하고 비슷한 형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렇게 파악한 이유를 설명하는 형식입니다. 단순 다수제와 선택 투표제 중 어떤 제도가 양극화된 선호를 가진 후보에게 더 불리한가에 답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근거로 단순 다수제와 선택 투표제 중 어떤 선거 제도가 정치 양극화를 억제하는 데 더 적합한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나를 통해서 한 정당의 지지층이 상대 정당을 매우 강하게 반대하는 양극화된 선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이를 통해서 아까 우리 같이 살펴본 가의 자료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가의 자료를 보면 갑의 지지자는 정을 가장 크게 반대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정의 지지자는 갑을 가장 크게 반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시죠? 예. 누구를 1순위로 하고 누구를 4순위로 하느냐,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 투표제에서는 양극화된 선호와 관계없는, 다시 말해서 갑과 정이 아닌 이 병이 당선된다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포착하셔야 됩니다. 선택 투표제에서는 양극화된 선호와 관계없는 병이 당선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정치 양극화 억제를 위해서는 단순 다수제보다는 선택 투표제가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주장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채점 기준을 통해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양극화된 선호의 개념을 설명해야 되겠죠. 양극화된 선호가 무엇인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것이 양극화된 선호가 됩니다. 양극화된 선호의 개념을 적용해서 후보 갑과 정에 대한 선호가 양극화되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고요. 단순 다수제에서 양극화된 선호를 가진 후보가, 다시 말해서 갑이 당선된다는 것, 그리고 선택 투표제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 이양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당선된다는 점을 소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택 투표제에서의 선호가 양극화되지 않는 제3정당의 후보, 그러니까 이 표에서는 병이 당선이 됐었죠. 이제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선택 투표제가 양극화 해소에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주장까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예시 답안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극화된 선호란 한 정당의 지지층이 상대 정당을 매우 강하게 반대할 경우 나타난다. 표 1에서 후보 갑을 가장 지지하는 유권자 모두 후보 정을 가장 반대하는 반면, 후보 정을 가장 지지하는 유권자 모두 후보 갑을 가장 반대한다. 그렇죠? 따라서 후보 갑과 후보 정에 대한 선호는 양극화되어 있다. 단순 다수제에서는 한 후보에 대한 선호가 양극화되어 있어도 이 후보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으면 당선될 수 있다. 반면 선택 투표제에서는 1순위 선호가 과반을 넘지 못한 후보가 가장 많은 1순위 선호를 얻어도 충분한 2순위 선호를 얻지 못하면 당선되기 어렵다. 표 1은 양극화된 선호를 가진 후보 갑과 정이 1순위와 4순위 표를 합해서 각각 8표와 9표를 얻은 반면 2순위 표는 1표씩만 얻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선호가 양극화되지 않은 후보 병은 6개의 2순위 표를 받았다. 따라서 선택투표제는
선호가 양극화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반면에 선호가 양극화되지 않은 제3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증가시켜서 정치 양극화를 억제할 수 있다. 모두 396자가 사용됐습니다. 이 정도면 필요한 내용이 모두 다 잘 담기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들은 굳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2024학년도 아주대학교 인문계열의 모의 논술을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수험생의 이해력, 비판적 사고, 논리적 추론 등을 파악하기 위해 문항들에서는 제시된 자료에 대한 요약, 비교, 대조, 분석, 해석 등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소문항 2개로 이루어진 대문항 2개의 구성은 이전의 논술고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구되는 논술의 분량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주대학교 논술고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문항의 구성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모의 논술을 참고하셔서 2024학년도 논술고사에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